네, 안녕하십니까. 조대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13년 마지막 시행되었던 정보처리 기사 필기의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 자체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과 점수를 조금 잃을 수 있는 과목으로 분류한다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 분석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치는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시험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은 만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바람직한 설계 지침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해야만 그 건물이 튼튼해지듯이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설계 단계에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만 그 프로그램이 완벽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설계는 모듈 단위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모듈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의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모듈이 있다면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강하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그 본 강의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 중에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결합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리가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응집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자, 결합도와 응집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결합도는 낮춰야 되고 응집도는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춘다고 우리가 개념을 외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라는 것은 결합을 의미하는 겁니까? 응집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도는 낮춰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응집도는 강하게 해야 되지만 결합도는 오히려 낮춰야 된다는 걸로 정리하신다면 나번이 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문제였습니다. 자, 이식성 고려해야 되고요. 적당한 모듈의 크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신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62번 문제인데요. 자, 62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구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구현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 단계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를 우리가 구현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었는데 요구사항 분석 과정 중 모아진 요구사항을 옮기는 것이 구현이다. 이거는 아니죠. 시스템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목표를 기술하는 단계다. 이것도 아니고요.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는 것 또는 코딩이라고 불리며 이게 우리가 구현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코딩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알고리즘화 시켰던 그 모든 또 설계 내용들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배웠듯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중에서 구현이란 말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는 단계니까 코딩이라고 불리는 말이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설계 명세서가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환되는 과정 다 보니 구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과정이다. 이건 요구사항 분석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62번이었고요. 이어서 63번 가도록 하죠. 자, 63번 문제는 하나 용어에 대해서 질문하는 문제인데요. 자, 객체 지향 기법에 관한 설명에서 관로 안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자, 관로는 클래스 내의 객체에 의한 함수이거나 변형이다. 여기까지 나와도 벌써 답이 나와야 되죠. 함수이거나 또 변형이다. 이 말만 나와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한 클래스 내의 모든 객체들은 같은 관로를 공유하며 대개의 관로는 묵시적 이그넌트로 목적 객체를 가지는 행위를 서술한다. 자, 메소드는 한 클래스 내의 관로의 구현이며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 설계에서 동일시 하며 함수 지향 설계에서 함수에 대응된다. 자, 함수 지향 설계에서 함수에 대응된다. 자, 이 말의 의미, 함수란 말 자체에서 의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산에 대한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가 가나다라 중에서 뭐가 되겠죠? 그렇죠.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이렇게 지문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답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강을 통해서 나머지 인스턴스, 메시지, 그리고 정보 은닉, 하이딩에 대한 부분까지도 용어 정리를 해 두신다면 충분히 이 용어 관련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도 관련된 용어 문제가 뭐 전산영어, 신기술동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필기만으로 끝이 아니라 실기까지도 늘 생각하면서 필기 공부를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64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64번 문제는 최종 사용자가 여러 장소의 고객 위치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기법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테스트라 그러죠? 그쵸? 베타 테스트라 그러죠.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 배웠었는데, 알파 테스트는 공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거고, 베타 테스트는 사용자들에게 일단 한번 써보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베타 테스트를 모집해서 이 게임이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베타 테스트라 하죠. 그래서 최종 사용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는 형태를 우리가 베타 테스트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뭐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 65번 보도록 하죠. 자, 소프트웨어 위기 발생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프트웨어는 위기 현상이 있죠. 왜 그러냐면, 가장 소프트웨어 위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머들이 정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정품을 이렇게 적절한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다운받아서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은 돈이 일단 벌려야만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텐데,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정의할 때 소프트웨어 위기를 상당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발생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의 적체 현상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소프트웨어 규모의 증대와 복잡도에 따른 개발 비용이 감소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감소란 말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유지보수 비용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이 자꾸 저하됨으로써 소프트웨어 위기가 도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나번. 자, 이렇게 해서 65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어서 6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과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외워야 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 모두를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1번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서 실시되는 검사로 설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자,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당연히 블랙박스 테스트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능이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입력은 적절하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출력은 정확하게 생성되는지, 이것도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블랙박스 테스트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Equivalence Partitioning Testing, 그리고 Boundary Value Analysis Testing, 이 두 가지가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 두 가지로 제가 암기해 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말이네요. 본강을 통해서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과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시험에는 한 번 블랙박스 테스트가 나왔다면 다음 시험에는 화이트박스가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정답은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니까 라번으로 정답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서 정확하고 또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구된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 이게 키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오류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뭐 깨끗하다, 그죠?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신뢰성을 나타내는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뢰성이라는 말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가나다라가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어 단어 하나 외운다고 생각하고 영문으로도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68번 문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재사용에 대한 이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재사용을 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역공학을 통해서 또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68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점이라는 것은 좋은 점이죠. 자,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소프트웨어 품질이 향상된다. 좋은 점 맞죠? 개발 담당자의 생산성이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재사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개발 비용도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보안 유지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정답은 4번인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업체에서 이미 쓰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안성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걸로 보시고, 좀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을 했다. 그러면 다른 슈퍼마켓에서 그 내용을 또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 이미 납품했던 프로그램을 그 슈퍼마켓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재사용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품질도 더 업그레이드돼서 좋아질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69번 문제입니다. 자, 상향식 통합 검사란 말 나오면 항상 비교해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구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깊이 우선 통합법 또는 넓이 우선 통합법에 따라서 스터브를 실제 모듈로 대체한다. 이 문장 자체의 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 배웠을 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향식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개념이라면 하향식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개념이니까 가번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하향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다 상향식에 대한 설명이니까 검사를 위해 드라이버 생성하고요. 하위 모듈을 클러스터로 결합해야 되고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통합하면서 검사하는 거니까 나다라는 전부 다 상향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정답은 가번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이었고요. 이어서 70번 가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는 법칙에서 우리가 브룩스 법칙 우리가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요. 브룩스 법칙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프로젝트 개발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동일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 수행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된다? 물론 비용이 많이 투입되면 좋겠지만 경제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프로젝트 개발에 개발자가 많이 참여할수록 프로젝트 완료 기간은 지연된다. 개발자가 많이 참여한다고 지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으냐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브룩스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라번인데, 새로운 개발 인력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투입될 경우에 자급 적응 기간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없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프로젝트 기간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작업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한 3명의 프로그래머가 더 투입이 됐다고 했다고 해서 프로그래밍 개발 기간이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이 5명의 생각을 이 3명한테 다 전달해주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구성된 멤버들이 끝까지 최대한 열심히 달려나가야 좋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고 브룩스의 법칙 여러분 본강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만 충분히 이와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브룩스 법칙 나오니까 이어서 럼바우 분석 기법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럼바우 분석 기법, 람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고요. 또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서 속성과 연산 식별 및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객체 다이아그램으로 표시하는 모델링이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문제 속에서 답이 다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의 객체 모델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럼바우 분석 기법에서는 순서 묻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럼바우를 제가 람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람보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상영됐던 영화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래전을 우리가 격동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격동기라고 외우라는 얘기죠. 객체, 동적, 자, 기능 이렇게 해서 격동기 이렇게 순서를 외워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서 묻는 문제가 럼바우 분석 기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71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72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72번 문제는 프로젝트 수행 시 민주주의적 팀을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되는 것은 민주주의적 팀입니다. 프로젝트 팀의 목표 설정 및 의사결정 권한이 팀 리더에게 전폭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독재입니다. 그죠? 자, 팀 구성원 간의 의사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팀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증대시킨다. 나번이 가장 정확한 말이네요. 민주주의적 팀 구성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나번이니까 민주주의적 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7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문제는 자, 유지보수의 종류 중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동안 밝혀지지 않은 모든 잠재적인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곳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역시 가나다라가 영어로 다 나왔는데, 가번이 뭐가 됩니까? 컬렉티브가, 그쵸? 수정, 적응, 그죠? 수정에 관련된 유지 보수에 대한 설명이 가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의 어댑티브는 뭡니까? 적응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번은 퍼펙티브니까 이제 완성, 완벽, 완전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라번의 프리벤티브는 예방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완전의 의미가 되겠고, 얘는 예방의 의미가 된다는 걸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73번 문제에서 정답은 당연히 문제에서 테스트 동안 밝혀지지 않은 모든 잠재적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활동에 해당되는 걸 물었으니까 수정 유지 보수에 해당되는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이 네 가지 유지 보수에 관련된 용어를 반드시 외워두시고 정리해 두셔야만 그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가지 용어를 영어로도 간단히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3번이었고요. 74번 보도록 하죠. 자, 74번 역시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의 용어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자료 부분과 연산 또는 함수 부분 등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한 테두리에 묶는 것이다. 한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그쵸? 캡슐화 시킨다는 얘기죠. 캡슐레이션이 라본이 되겠네요. 가번의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은 정보 은닉이라 그러고 숨긴다는 의미죠. 그리고 뭐 클래스 그리고 인터그레이션 용어까지도 우리가 객체 지향 분석 기법에서 관련된 용어를 상속이라는 용어, 인헤리턴스 이런 용어도 있었죠. 그 용어까지 다 한번 정리를 해 두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74번이었고요. 자, 75번 문제는 케이스입니다. 자, 케이스는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리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케이스라는 말 자체가 소프트웨어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는데 프로그램의 구현과 유지 보수 자금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정일을 들어가면 이거 아니죠. 그렇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전체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정리되는 게 바로 케이스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전체 단계, 맞는 말이죠. 전체 단계. 그리고 개발 과정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프로토타입은 구현 단계의 구현 골격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케이스에 대한 설명인데,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개발 전체 단계를 들여다보면서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어느 한정된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겠죠? 사실 뭐 유지보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케이스는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걸로 정리하신다면 뭐 이런 문제도 충분히 쉽게 맞출 수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6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토타입 모형. 자, 개발 단계에서 오류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개발 단계에서 수정이 불가합니까? 개발 단계에서 수정이 불가한 것은 폭포수 모형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프로토타입과 폭포수 모형 형태로 우리가 배웠는데, 개발 단계에서 수정이 불가하는 것은 우리가
워터폴, 폭포수 모형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프로토타입은 개발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작업하는 과정이라는 거 알고 있다면 가번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나다라 역시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두시면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7번 가겠습니다. 자, 77번은 자, 소프트웨어 역공학에 대한 얘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역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기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와 그 관계를 파악해서 설계도를 추출하는 것이고요. 역공학의 가장 간단하고 오래된 형태는 재문서와 문서를 재문서화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반적인 개발 단계와는 반대 방향으로 기존 코드를 복구하는 방법 맞는 말이고요. 대상 시스템 없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거다? 이거는 역공학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제공학에 대한 그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 시스템이 없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변경 작업이란 말은 제공학의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공학과 거리가 먼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말이니까 읽어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8번 가도록 하죠. 자, 78번 문제는 제공학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소프트웨어 제공학의 주요 활동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 및 설계 정보를 재발견하거나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이 소프트웨어 제공학에 속하는 것 중에서 뭘 의미하는 거죠? 그쵸? 역공학에 해당되는 거죠. 역공학 어디 있습니까?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에 해당되는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제공학에 속하는 역공학에 대한 정의를 또 역시나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78번이었고요. 79번 보겠습니다. 자, 79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3P 세 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는 말은 일련의 체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죠? 그 체계의 고려와 가장 연관되는 것은 일단 3P의 종류 세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보면 첫 번째가 이 people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oblem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라번의 process가 되겠죠. people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지만 인적 자원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고 프로세스는 이제 처리하는 단계가 되겠는데 소프트웨어 프로젝터의 3P가 아닌 것은 해서 다음번에 프로덕트가 틀린 답으로 잘 나오죠 문제가. 근데 이 문제는 3P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3번을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3P 중에서 프레임워크의 고려와 가장 연관된 것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 체계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작업 처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의미에서 정답은 4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이 세 가지 3P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people이죠.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에서는 프레임워크의 고려에 관련된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정답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79번 문제였고요. 마지막 80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80번 문제 DFD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 이제 수도 없이 보게 될 거. 그죠? 그게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그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딱 보니까 답은 나와 있죠. 단말은 원으로 표기한다. 이거 아주 자주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단말은 원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죠. 그죠? 자,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원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원은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DFD 공부하실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부했던 그 피터첸이 만든 ER 도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ER 도형에 대한 개념하고 이 또 DFD에 대한 그림하고 의미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한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 문제, 기호를 묻는 문제가 나왔느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기호를 묻는 문제가 나왔느냐, 이렇게 구별하신다면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이 틀렸고요. 자, DFD는 구조적 분석 기법에 이용되고요. 또 자료 흐름과 기능을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분화되는 과정이고, 자료 흐름 그래프 또는 버블 차트라고도 말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자, 이번 그 2013년 마지막에 시행되었던 정보처리 기사 필기의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는 뭐 나름대로 괜찮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2013년 마지막 필기 시험은 좀 쉬운 유형으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험 치는 시험에서도 좀 쉽게 출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그 운이 조금 사실 따라주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 강의를 이렇게 쭉 그 정독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합격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 불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강의를 막 건너뛰거나 막 기출 문제 위주로만 공부하신 분들이 안타깝게 불합격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정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합격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기출문제를 통해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였습니다.